떨리는 건 아니지만 혀가 좀 꼬이네요. 네. 어, 제가 요새 지금 욥기를 통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독하는 중에 예, 잠깐만요. 네. 통독하면서 어, 제가 이 이제 목사님이 3일 운동에 대해서 좀 나눠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욥기의 23장 10절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딱 와닿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잃어버린 상태에서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는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비난하는 상황에 욥이 그 친구에게 대답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이 말씀을 보면서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저의 이 시간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전체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진리 위에 서서 갈 때 지금은 내 앞에 보이지는 않고 고난이 내게 오는 이 순간이라도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서서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이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이 주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결국에 예언적인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의 어떠한 시간이고 각자 다 다른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 내 안에 주신 소망과 꿈과 비전을 품을 때 그 예언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으로는 3.1 운동은 다 알고 계세요. 어르신들은 들으시면 저거 다 아시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3.1 운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살펴본 다음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네. 이거는 백오인 사건인데요. 당시 3.1 운동은 1919년에 있었고요. 백오인 사건은 1911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무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됐는지도 일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고요. 위에 이제 지식인들이나 기독교인들 혹은 이제 좀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깨어서 함께 모여서 이것을 나누던 청년들 이런 정도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세력을 이제 처음 일본이 이걸 잡기 위해서 그 당시 총독을 죽이려고 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105인을 잡아들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시 잠잠해져서 1919년까지 민족 운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물밑에서는 좀 움직이는 게 있었겠지만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919년까지 가다가 이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있었고요. 18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윌슨이라고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식민지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독립운동이 이 당시에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온 거죠. 그래서
파리 강화 회담이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승전국과 패전국을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할 것인가 그거를 나누는 회의였었는데 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919년 1월에 이 회담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일본이 좀 뒤늦게 이렇게 참여하는 신용을 해서 독일의 이권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을 받으려고 일본이 여기에 이제 자꾸 들이미는데 이 부분을 당시에 이제 이 국제 정세 때문에 미국이 싫지만 그걸 허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독일 이권을 모두 일본에게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이제 비서 역할을 하던 분이 크라센이라는 분이 중국에 와서 이걸 설명하는 과정 중에 이것을 들은 그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조금 이렇게 연관해서 하던 분들이 이것을 파리 강화회담을 가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좀 그쪽에 알려야 되겠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것을 처음 느끼고 알게 되면서 그때 김규식이라는 분을 파견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김규식이라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어, 뭐랄까 유명한 집안의 자녀였지만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5살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거둬서 양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5살부터 영어로 교육이 된 거죠. 그래서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그리고 미국의 영어도 이렇게 위아래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런 어떤 언어가 고급 영어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규식이라는 분이 파견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일본이 당시에 모든 언론이나 해외 나가는 소식들을 다 차단하고 있었고 해외에서는 일본이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조선 당시 한국의 상황은 아무도 외국에서 이렇게 식민 통치하에서 순환을 받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외 이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고종의 인산일이라고 하죠. 고종이 돌아가시고 3월 3일에 인산일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족 대표 이제 33인이 모여서 태화당에서 독립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탑골공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전엔 일본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게 파리 강화 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파리 강화 회의는 나중에 1차 대전은 사실 이거는 패전국의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그쳤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더 이제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쳐서 2차 대전 후에 결국에 우리나라까지도 독립을 하게 되는 그 영향을 민족 자결주의가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기에 김규식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은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쪽에서 대표로 파견을 하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나오긴 하지만 이 여권을 미국의 시민권을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면 여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미국의 그 여권 신청하는 곳에 신청을 했지만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이에요. 학교 프린스턴에. 그래서 이 이승만이 그걸 신청한 걸 알고 당시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 때문에 이걸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김규식만 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냥 다른 분들은 뭐 저기 그 독립 청원서 그게 이제 코리안 리뷰라는 저기에 달리게 있고요. 그 당시 영어로.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선언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이거를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거절이 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파리로 가진 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서울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통해서 각 지방으로 점점 퍼져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탄압을 하고요. 그 탄압 과정 중에 교회가 많이 불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제암리. 교회에 남자들 다 몰아넣고 교회 자체를 다 불태운 사건이었죠. 이런 것이 이제 당시에 선교사인 스코필드 선교사가 본국에 이 사진을 찍어서 다 알리게 돼요. 그리고 평양에서는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에 있는 시위와 이런 것들을 본국에 또 알리게 되고 영국, 캐나다,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해외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 이 3.1 운동과 여기 교회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전 민족적인 항일 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근데 이 뒤 배경에는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악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자면 선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선 깊이는 안 나누겠지만 이 과정 중에 교회가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전국 교회 조직망, 통신망 그리고 등사기, 인쇄기가 그 당시에 보송학교, 고려대 전신이죠. 그리고 뭐 배제학당 이런 학교들에는 인쇄기가 한 3대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인쇄기는 일본이 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인쇄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 교회마다 주보를 다 발행을 했기 때문에 등사기를 해서 태극기를 다 복사를 한 거죠. 등사를.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알리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원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이 3.1 운동이 비폭력 저항 운동이고 기독교의 정신이 여기에 사실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인 자유 비폭력 운동,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각 나라에 그 당시 영향을 줘서 중국의 오사 운동, 인도의 간디의 독립 운동, 이집트의 운동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근데 이 3.1 운동 이후에 이건 동기는 됐지만 이렇게 세 부류로 독립운동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실력 양성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자. 그리고 외교론, 이거는 외교 국제 정세를 따라 계속 이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으로 더 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저 무장투쟁론은 이제 주로 북쪽 만주, 간도, 상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렇지만 무장투쟁론은 결국에 자유시 참변으로 막을 내리게 돼요. 그냥 간간히 곳곳에서 뭐 이제 일본인 뭐 형사나 뭐 이런 분들을 가끔 암살하는 그런 뭐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 정도고 이런 군부대까지 조직해서 하는 것들은 소련의 배신으로 거의 20년대 이후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축으로 지금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미국에서 독립운동. 1903년에 하와이 이민이 시작이 되고요. 이후에 본토인 캘리포니아 동부까지 퍼져나가게 돼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만주 신흥무관학교, 북간도의 명동학교, 연해주의 독립전쟁 준비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의 재정지원은 거의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됐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그 하와이 이민 거기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903년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102명을 태우고 미국 상선을 타고 사탕수수 밭에 노동자로 가게 되죠. 이때 이 처음 1903년에 이때 그 하와이에 사탕수수가 막 재배가 활발하게 되면서 노동자가 부족하니까 농장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알렌 선교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을 통해서 고종의 허가를 받고 1902년 12월에 배를 타고 1903년 1월에 하와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905년까지 7천여 명 넘게 갔다고 해요. 1905년에 일본이 이제 막은 거예요. 점점 한국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외교적인 부분을 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는 이런 노동자들이 간 게 아니라 신부들이 갔어요. 사진 신부라고 해서 사진으로만 하고 가서 만나서 그냥 이제 사진으로 중매가 된 거죠. 그런 분들이 23년까지 갔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속은 분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이 일화처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분들이 나중에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게 되고 캘리포니아에서 동부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한인 교포가 만 한 1600명 본토에 16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근데 이게 굉장히 저희 나라에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돼요.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1776년에 그곳에서 인디펜던스 홀이라는 곳에서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당시에 미국의 첫 1호 박사가 서재필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미국의 영향력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망명을 떠나게 돼요. 갑신정변에서 그 서재필을 제외한 부인, 아들, 아버지, 어머니 다 몰살됐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서 떠나서 호롤단신 미국으로 들어가게 돼서 주경야독으로 공부하면서 나중에 의학 박사까지 돼서 조지 워싱턴대에서 의학을 하시게 되죠. 이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던 곳이 이곳이었고 이스만 박사님이 당시 파리 강화회의 참석이 불허가 되면서 뉴욕에서 한인대회를 하려고 했지만 그냥 우연히 그걸 준비하다가 서재필 박사가 그곳의 주축이었으니까 만나러 오셔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좀 이따 한 분이 더 첨가가 돼요. 거기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장소가 그 1년 전에 1918년에 그 1차 대전 이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인들이 여기에서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을 선포를 해요. 왜냐하면 이 1차 세계 대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할 때 오스트리아와 독일 이쪽이 동맹국이 돼서 나중에 이 나라들이 패전국이 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승전국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저렇게 슬로바키아인들이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바로 그 전해. 근데 1919년에는 이 과정을 이제 나중에 참고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서재필 박사님이 왼쪽에 계시고 저쪽이 이건 이제 나중에 연세 있으신 사진이고 그 당시 이거는 한 1920년대쯤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승만 박사와 서재필 박사님 나중에 파리 강화회의를 참석을 하게 돼요.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미위원부라고 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의 독립운동 이후에 이거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규식 박사님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 한인 자유대를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한인 자유대회는 3.1운동을 세계 알리고 건국의 의도를 가지고 모인 대회고요. 한인 대표 150여 명이 모여서 4월 달에 의회 형식으로 발언하고 토의하고 하는 의회 형식으로 독립과 건국 이념에 대해서
모여서 한 대회고, 재정은 이승만 박사하고 또 두 명이 더 있는데 그분들을 보내기 위해서 수입을 이 미주 한인들이 모아놨던 그 돈으로 이 대회를 치르게 되고요. 회의 진행이 미국의 도서관에도 다 그 자료가 있을 정도로 속기록으로 남아져 있고요. 여기에 선교사들의 지도가 또 이 회의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저렇게 코리안 인디펜던스 리그라고 해서 나중에 행진까지 필라델피아시 허가를 받아서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 끝에는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의 신문에 났던 그걸 발췌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도 안 나옵니다. 저도 요번에 우연히 좋은 방송을 듣게 되면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독일 태생이고 유대인입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 이주했고, 이분이 다음 주가 불임절인데 불임절에 나신 분이라고 해요. 14세 때 런던 유대인 대학을 다녔고 10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랍비였기 때문에 회당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 제가 여기 달을 썼지만 1919년 1월에 필라델피아로 이주를 했고요. 3월에 서재필과 이승만을 문구점에서 만나게 돼요. 서재필의 문구점. 서재필이 인쇄소하고 문구점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서 만나는데 그때 막 3.1운동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붙잡혀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고문을 받고 죽었죠. 그 사진이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서 떠돌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울분에 섞여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문구류가 떨어져서 이 문구점을 방문했던 이 조지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뭘 살지는 까먹고 이 대화를 듣게 되고, 왜 그러냐, 그 사진을 그때 보게 돼요. 그 당시에 태형이라는 것도 고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태형으로 맞은 학생이 완전히 시신이 훼손된 그 사진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베네딕트가 자신의 동족이 얼마 전에 유대인 학살로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동화가 되면서 좀 이따가 나오지만 왜 언론에 알리지 않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조지 베네딕트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끝부분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서재필 이승만이 이런 언론에 그렇게 할 어떤 방법도 모르겠고 돈도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 기자로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랍비면서 기자로. 그래서 내가 돕겠다. 그 이제 배경엔 키시네프 유대인 학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학살은 당시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미국 유대인들이 재정 지원을 하고 이 항의를 국제적으로 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한인 대회 내용을 보면 3일 동안 예배로 시작을 해요. 그 의회 최초 의회에 그 보면 이게 재헌국회, 우리나라 처음 이윤영 목사님을 기도를 시킨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모태가 된 거예요. 예배를 시작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설에 대한 이거 바뀐 걸로 안 했네요. 제가 바뀐 거 보낸 이게 바뀌기 전 건데. 제가 좀 내용이 수정할 게 있어서 일단 6가지예요. 5가지가 아니라 6가지인데 이게 좀 많이 틀려서 네. 저기 선언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조금씩 다른데요. 첫 번째 선언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선언문은 막
그러고요. 두 번째가 워싱턴의 미국 적십자 본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했고요. 세 번째가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네 번째가 한국인들의 목표와 열망을 알리는 결의문, 다섯 번째가 일본에 자각 있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결의문, 여섯 번째가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내는 청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시정부에 보내는 선언문은 이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한다, 이런 걸 했고요. 워싱턴과 미국 적십자 본부에는 인류에 근거한 그런 호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은 이건 이승만이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3일 이게 언론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알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에게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러 왔으니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목표와 열망을 알리는 결의문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자유경제체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부의 교육, 그리고 보건의 의무, 정부의 구조를 알리는 10개 항목을 이 결의문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이게 다 모태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 하나 중요한 거, 여기에는 이제 양식 있는 일본인에게 보내는 서한문이라고 써 있긴 한데 어디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다 이쪽과 이쪽이 다 이게 이렇게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씩 말이 틀려요. 근데 일본의 자각 있는 국민들에게 결의문이라는 이 부분은 일본에 지식인들이 있다고 안다. 정부에, 그렇지만 이 군국주의였잖아요, 일본이. 이 정부에 저항하면 함께 아시아에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전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편지를 보내요. 이게 상당히 지금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본이 조금만 안 좋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재팬 노, 뭐 일본 반일로 지금 다 나가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 안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더 양식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거를 끌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이게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그 당시 때 쓴 글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한국 젊은이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다른 인종들과 동등하게 유능하고 지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조국에 모여서 재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반드시 한국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요. 이거는 예언적이기도 하고 선견 지명이 있으신 거죠. 결국에 왜냐하면 그때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어떤 토의와 회의 참여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서재필 당시 회의록에서 발췌한 부분들을 조금씩 쓴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한 분에 하나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서재필 박사님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주주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발전해서 더 큰 규모로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됐죠. 이승만, 우리의 대의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 앞에 정의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군사 독재 국가에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인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벌써.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위에 서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속한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다른 나라까지도 생각하게 되니까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 유일한 박사님, 이분은 다 아시죠? 유한양행 사회 기업으로 돌리신 분이죠. 이분들은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믿으며 모든 나라의 시민들과 한국인들 사이에 상업 및 공업을 증진할 공평한 기회와 보호를 허용한다. 우리는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믿는다. 상호 무역에 대해서
확실히 기업인으로서 이 당시 24살이었는데 이런 꿈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노디김 이 당시에 21살. 예. 하와이에서 이승만의 그 설립한 학교를 다녔던 학생인데 미국 본토로 유학을 오게 돼서 오하이오에서 고등학교와 이제 대학교를 다니게 됐다고 해요. 예. 여기에서 이분은 기도를 강조를 해요. 맨주먹으로 막강한 힘과 싸우는 작은 나라로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기도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시 회의의 속기로 다 기록된 것들이에요. 이분이 나중에는 인하대학교를 세우는데 하와이의 자금을 가져와서 학교를 세우는데 일익을 하고 6.25 전쟁 때에 물자를 지원하는 그 담당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이분이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919년 당시에 미국도 참정권이 없었어요. 여성에게 20년의 참정권이 주어지는데 이 당시에 벌써 발언을 하지만 그거는 패스가 되는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1948년 첫 선거 때 모두 다 투표를 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회의록 중에 한 분, 제가 여기는 없어서 안 나왔지만 앞으로 훗날 먼 훗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것입니다. 이게 있다고 해요. 지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때 의회의 이 정신은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초로 선언을 한 첫 대회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 나라 안에서의 어떤 상해 임시정부나 근데 이게 상해 임시정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까. 근데 만주나 간도나 연해주 지역에서는 이게 이렇지 않았어요. 그냥 울분에 차서 무장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영향력이 이게 줄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기초를 닦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벌써 여기서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전부터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자. 그리고 천부 인권, 평등, 참여에 대해서 이제 처음 나오는데 제가 조금 여기 다 수정을 했었는데 이게 이전 거라 이 잘못하면 이 평등, 이 인권 이게 지금 많이 좀 왜곡이 됐어요. 단어들이. 근데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없으면 다 달라져요. 목표 방향이 진리 위에서 인권, 평등, 참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진리 위에 서라는 거.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말을 갖다 대도 다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해도 돼요? 예, 제가 바꾼 걸로 다시 예, 이 전거를 해주세요. 네, 여기 그리고 당시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자유와 인류의 보편적 진리를 말하고 전체주의에 대해서 공화주의를 토론한 이 영향을 미친 기독교는 혁신적이었다는 거죠. 지금 말하는 뭐 수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 위에서 혁신적인 종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 독립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이게 대한민국의 기초로 됐고요.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대회가 마친 이후에 한국통신부와 한국친우회는 서재필 박사의 주관으로 만들어져서 그 이제 한국 독립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서재필 박사님이 한 20년도 중반쯤에 사업이 실패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게 주축으로 하시다 보니 이게 소멸이 됐어요. 통신부는 이제 어떤 언론 쪽으로 뭐 친후에는 이런 영향력 있는 종교인들이나 지식인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독립을 계속 알리는 그런 단체였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고
구미위원부를 잘 봐두세요. 구미위원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가서 8월 25일 날 만든 단체예요. 이게 계속 쭉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유럽에 있는 파리에 있는 그런 친오회와 같이 그 파리 쪽은 김규식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합해져서 그 힘이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나중에 한국 독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 바로 한국에 유엔이 투입할 수 있는 계기 그 밑바탕을 깔아준 게 이 구미위원회예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에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 나라, 이 작은 나라 그냥 사실 뭐 6.25 전쟁 났을 때도 미국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그 뒤에 있는 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기도해 왔던 미국 사람들,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사람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를 6.25 전쟁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48년 건국 기념사를 할 때 이렇게 나와요. 공화주의가 지난 30년 동안 깊게 뿌리 박았고 굳게 설 것을 믿습니다. 워낙 그 당시 이제 전체주의였기 때문에 이 공화주의를 말씀하시는데 이 30년 동안 그것은 그 모태가 이 필라델피아 한인 대회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4가지 기둥 있죠.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예. 이 부분들을 저희가 놓고 계속 사실 기도를 해야 되고 다른 부분들은 지금 같이 가지만 위태위태하지만 같이 가고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 입국론은 지금 사실 눈에 많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 밑바탕에 이전에 많은 기도로 쌓은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의 영향력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 적었어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신인 보편적인 자유, 진리에 입각한 평등, 평화, 인권의 권리 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해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잘 봐두시라고 한 게, 이분이 당시는 이제 기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랍비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런던에서 시오니즘 회의에도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제가 좀 드리자면 시오니즘은 유대 국가 건설을 위한 모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썼는데 네. 그 시오니즘은 19세기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러시아에서부터. 왜냐하면 러시아에 유대인 학살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약속을 믿고 그 19세기 초반부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시작을 해요. 그때 당시 한 14,000명 정도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1917년 정도에 영국의 지지를 얻게 돼요. 그래서 벨푸어 선언이라는 그 지지를 얻으면서 한 10만여 명 정도가 팔레스타인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인 반발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보니 좀 있었다가 1945년에 유대인 학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로 정점에 이르게 돼서 그때 이제 유엔에서 왜냐하면 이 근저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대인이 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큰 힘에 힘입어 유엔이 이제 이 히틀러 요때 당시에 한 25만 명 정도가 또 이주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1948년 5월 14일에 유엔 회의에서 국가로 정식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엔에서 결의했던 한 가지가 더 있던 게 뭐냐면 한국의 총선거 5월 10일 날.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고 7월 17일 날 헌법을 정하고 8월 15일에 우리 국가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유엔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국가 건설이고 우리나라의 총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굳이 뭐 엮여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안 해도
그런 중요한 사건이 유엔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 조지 베네딕트가 1932년에 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은 제목이 아까도 제가 썼는데 그리스도가 랍비에게 들어오다 라는 책을 1932년에 쓰게 돼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에 보면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 그러면서 말미쯤에 이렇게 씁니다. 많이 제가 줄인 거예요. 러시아의 400만 유대인이 무신론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의 550만 유대인들이 부정 무신론 물질주의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독교가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함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유대인들처럼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살아있고 경험되는 그분의 생명력이 영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신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종교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쓴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기독교 안에서 유대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앞부분에 줄여서 말하자면 내 생에 걸쳐 하나님을 사랑해 왔으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을 찾았으므로 세상에 이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뒤늦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크리스찬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위험했어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의 구원의 과정에 이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그 책에 나와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랍비니까 신약을 공부하는데 구약은 아주 잘 알지만 신약은 잘 몰랐던 거죠. 궁금해서 신약을 찾게 되고 그걸 읽다가 사실 성령을 경험을 하게 돼요. 공부하면서 영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에 이주를 하면서 기자로 생활을 하다가 이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국인처럼 보이는 한국인을 서재필의 문구점에서 만나서 돕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한인 자유대회, 이 의회를 함께 준비하고 발표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예수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만 여기에서 경험하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는데요. 3일째 오전에 예배를 이분이 아마 초청을 해서 랍비가 예배를 인도하게 한 것 같아요. 그 한인 자유대회 때. 그때 왔던 그 버코비츠 박사를 그날 저녁에 찾아가서 한국인 모임을 어떻게 느꼈는지 물어봅니다. 박사는 그들이 뜨거운 이유는 거기에서 이제 막 찬양도 하고 의회지만 찬양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뜨거운 이유는 이제 막 예수를 만난 초신자의 열정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이에 조지는 근데 왜 유대교 초신자는 이와 같은 열정을 갖지 못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인 각 사람 안에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대회 때 본 것입니다. 그것에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을 만나게 된 것을 경고를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근데 우연히 한인 대회 이후에 그 한국 친우회라는 그거를 교회에 막 알리는 홍보 역할을 이분이 같이 해요. 그걸 하면서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가서 성찬식이 있었던 거죠. 그걸 경험을 하는데 내가 랍비인데 그 당시만 해도 랍비니까 이걸 해야 돼 하면서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성찬식이라는 시를 쓰게 돼요. 그 제일 끝에 성찬식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제일 끝에 뭐라고 쓰냐면 나는 대속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예. 이걸 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인 모임을 통해서 유대인 랍비의 인생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전환점이 된 모임이고요. 그렇기에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것이며 그것을 이루어 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나중에 다시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리 위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왔고 그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게 되실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 말씀 앞에서 해줘야 돼. 말씀 앞에서 진리를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의 장이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진리 위에 서는 여러분들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찬양할게요. 말씀 앞에서 C코드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만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인 가정과 교회가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위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 죄로부터 독립하여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